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해서 예쁘게 잘 사는 분들도 물론 많지만 요새는 옛날보다 이혼 가정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연 라디오를 듣다 보면 제 남편만큼이나 파렴치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어렸을 때부터 꽤 풍족한 집안에서 컸습니다. 주변 보면 가진 게 많지 않아도 화목한 집안들 많잖아요. 저희 집은 남들이 보기엔 부유했지만 화목한 집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았고 휴일에는 본인 시간을 보내시기 바쁘셨거든요. 친정 어머니께서도 바쁘시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클수록 더 서먹해져만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독립도 남들보다 빨리 했고요. 부모님을 보면 저도 제 인생 스스로 살 길 얼른 찾아야 할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젊었을 때 시작한 의류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를 고를 걱정 안 해도 되지만 초반에는 참 궁핍했고 많이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절 지원해 주시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사업하는 걸 탐탁치 않아 하셨거든요. 너 말이 사업이지 다른 사람들이 딸내미 뭐 하냐고 물을 때마다 내 속이 뒤집어진다. 옷 장사한다고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너 보고 나처럼 의사가 되라는 무리한 부탁했냐? 적당히 있어 보이는 직업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집안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데 넌 왜 사서 고생을 해? 가끔 연락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폭언 아닌 폭언을 하시면 저는 자존감이 바닥쳐서 꽤 오랫동안 마음앓이했어요. 어머니께서도 다를 바 없으셨죠. 너는 기집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속을 뒤집니? 집에서 가만히 공주처럼 있으면 될 걸 말이다. 형제 자매도 없어서 고스란히 우리 재산 다 물려줄 텐데 어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저를 비난하는 건 참 힘들고 모진 일이었습니다. 그걸 다 버티고 어엿하게 제 사업을 키우자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인정해 주시더군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버지께선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서 배웠던 아버지 지인분들을 통해 그래도 아버지께서 절 사랑하셨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딸이 혼자 앞가림 잘한다며 제 사업도 자랑하셨다네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저한테 잘한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조금 속상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훗날 제 가정을 정말 잘 꾸리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가난한 집 어느 아들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조건을 따진 게 아니라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자기를 칭한 말이에요. 아는 분 통해서 선을 보다가 남편을 만났거든요. 저는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네? 초면에 좀 당황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여자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 알맹이를 보고 도망가기 일쑤죠.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저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동안 상처받았던 일이 많으셨나 봐요. 세아 씨는 어떤 분이세요? 저요? 저야말로 아버지께서 의사셔서 제 허물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유복하게 자라셨겠네요. 저랑은 완전히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몇 시간이나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배고픔도 잊은 채 서로의 이야기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점심쯤 만나서는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가족이 1순위라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건 다 같이 야구장 가기? 주말 소풍? 등산? 소박하지만 이런 것들이 제 로망이네요. 세아 씨는요? 저도요. 전 어렸을 때 그런 기억들이 별로 없거든요.
도시락 싸서 등산 가는 건 안 해보셨어요? 네, 다들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요. 한 지붕 아래에 사는 가족인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고요? 그럼 이번 주말에 저랑 등산 가실래요? 도시락은 제가 쌀게요. 안 그러셔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현수 씨 힘들어요. 아님 주말에 식사나 한 끼 할까요? 아니요, 전혀요. 일이 바쁘고 힘든 거죠. 세아 씨 만나는 건 오히려 저한테 힐링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다정한 남편에게 스며들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은 한결같았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시동생과는 한 가족이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시댁 식구들과 가족같이 지내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기운이 팔팔하시고 어디 아픈 곳 하나 없으신 아주 건강한 분이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곁에서 보니까 따로 운동도 안 하시는데 건강은 정말 타고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 하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머님 닮아서 그 이가 튼튼한 거였네요. 내가 아들들한테 줄 건 없다지만 유전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물려줬지. 암 그렇고 말고. 건강이 제일 큰 자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미 돈 주고 못 살 자산 그이한테 물려주신 거죠. 그런데 어머님, 혹시 운동 삼아서 간단한 일이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적적한 시간도 때우실 겸이요. 어머, 너 몰라서 하는 소리야. 내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적적한 시간이라고는 없으니까 내 걱정은 마라. 네, 어머님. 제가 시모께의 일을 권해드린 건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밤마다 시름시름 앓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입맛이 없어? 요새 부쩍 밥을 못 먹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실은... 아니다. 왜 말하려다 말아. 그러지 말고 나한테 말해봐. 당신은 돈 얼마나 모았어? 아니, 언제부터 돈 모았어? 나? 맨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본전도 못 찾아서 저축은커녕 입에 풀칠도 못했었지. 그러다 점차 자리 잡고 바로 몇십씩이라도 저축 시작했지. 벌수록 저축하는 금액 점점 늘려갔고. 근데 그건 왜? 그럼 그렇게 사회생활하기 전에는 모아둔 돈 있었어? 어렸을 때 받았던 용돈이라든지. 응,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돈은 통장에 있지. 장모님께서 관리해 주셨어? 19살 때부터 내가 관리했어. 갑자기 그건 왜? 이제 나 당신이랑 결혼도 했고 수입 관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여태까지 엄마께서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달라고 할까? 남편과 각출해서 생활비를 쓰다 보니 저도 미처 신경 못 쓴 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 당연하게 월 수입을 계속 시어머니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남편과 1살 차인데 아직까지 취준생이었죠. 그런데 남편 말을 들어보면 도련님께서는 취업할 의지가 안 보였어요. 요새는 컴퓨터 게임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은 제 앞에서도 낯을 많이 가렸고 면접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성적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용돈은 드리겠지만 더 이상 월급 전체를 시어머니께 드릴 수 없다 판단한 남편은 고민하다 시모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결혼했고 어엿한 가정이니까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 용돈은 적은 금액이지만 챙겨 드릴게요. 뭐? 그게 뭔 소리다냐? 현수 네가 이 집의 가장인데 네 월급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엄마, 저 이제 세아 씨랑 결혼했으니 이 집에서는 독립한 거잖아요. 세아, 너 말해봐라. 네가 우리 현수 꼬드겼냐? 너는 넉넉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며? 가진 게 우리보다 많을 거 아니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어떻게 우리 장남 월급까지 가져가려 해? 가만 보니 그래서 나한테 은근슬쩍 일하라고 권유했던 거구나?
너 정말 무서운 애야.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세아씨 앞에서 나 창피해 정말. 애초에요, 내가 결혼했으면 먼저 말 꺼내기 전에 엄마가 나한테 통장 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 엄마한테 소리 지르지 마. 형수님 너무하시네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형수님은 형 월급 없이도 잘 살겠지만 엄마랑 나는 형이 돈 안 주면 굶어 죽어요. 조용하던 도련님도 처음으로 발악하듯 제게 따지더군요. 시댁 식구들의 원망과 비난이 모두 저를 향하자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손발이 덜덜 떨리는데 남편이 괜찮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더라고요. 그러자 용기가 생겨서 남편의 편에 저도 설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일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고생스러운 일 밖에서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 밖에서 일하면서 즐겁게 지내시는 분들 많아요. 일이 돈을 버는 수단도 맞지만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각자의 몫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남편만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어머님이랑 도련님은 뭐 하셨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몇 년째 취준생이라고 들었어요. 이젠 눈을 낮추고 다른 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이제 밥벌이 해야 할 나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형 울타리 안에서 형이 버는 돈만 쓸 거예요? 뭐가 어째? 순진해 보였는데 할 말은 다 아는 애였구나 너. 일하면 내가 정부 보조금도 못 받는데 못하러 일을 해. 멀쩡한 정승 같은 아들 둘이 있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겠니? 아이씨, 형수님, 말씀이 심하잖아요. 저는 뭐 대기업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형보다 더 좋은 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일할 수 있다고요. 에이, 어머님 노후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야죠. 그이가 용돈은 챙겨드릴 수는 있지만요. 이렇게 몸 멀쩡히 건강하시고 아직 은퇴 나이도 아니신데 그이 월급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의 경제관념이 걱정이시라면 제가 통장 관리할 테니 이제 걱정 마시고 결혼했으니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럼 제가 도련님 취업 자리도 같이 알아볼게요. 그리고 도련님, 거울 좀 보세요. 이발은 언제 하셨어요? 면접 볼 의지는 있으세요? 매일 컴퓨터 게임하느라 방에 틀어박혀 있으니 머리카락이 저랑 비슷할 정도로 잘하셨어요. 단발머리로 면접 보겠다고요? 제가 오목조목 할 말 다 하자 시모와 시동생은 당황하더군요. 할 말을 제가 다 해주자 남편은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자리 잡았던 근심 걱정과 그늘이 얼굴에서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에 남편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에휴,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뭘 통장을 달래? 저는 당연히 모아둔 돈이 없을 거라 조금이나마 예상했고 남편은 단 얼마라도 시모께서 모아주실 줄 알았나 봐요. 어머니, 저 얼마나 힘들게 일해왔어요. 저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고요. 겨우 혼자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어요. 엄마가 사람이라면 자식 새끼 정말 위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단 얼마라도 저 위에서 남겨주실 생각 없으셨어요? 저는 저 혼자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집들은 안 그래요. 가족이라면 다 같이 으쌰으쌰 해야 하는 거잖아. 왜 그동안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건지 정말 억울하다고요. 현우, 너도 이 새끼야. 당장 편의점 알바라도 해봐. 네가 사람이냐? 형, 아들, 너 고생하는 건 알지, 아는데 아휴,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더 말할 것도 없어. 연예인들이 왜 부모 자식 간에 연 끊는 줄 알겠어요. 엄마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아요. 현우, 너도 엄마 잘 모셔라. 나 이제 이 집에 안 올 거야. 우리 찾지도 말고 원망도 하지 마. 여보, 가자. 여보. 주저앉아 괴로워하며 울던 남편은 인연 끊자고 소리치면서 제 손을 붙잡고 시댁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시동생에게 속마음을 내뱉은 남편은 그러고서도 엄청 괴로워하더군요. 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고. 엄마랑 동생이랑 이렇게 틀어지고 싶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또 다가가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내 인생을 포기해야 내 가족들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힘들어. 정말 모르겠다고 오열하는 남편을 위로해주면서 저는 남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이 됐으니까요. 여보, 평생 어머님이랑 도련님 안 볼 자신 있어? 없지? 안 되겠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 볼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야. 어떻게 하려고 여보? 나아질지 안 나아질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노력이라도 해봐야지. 당신 이렇게 울고 후회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마음 아파서 안 되겠어.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요. 남편이 혹시 몰라 심호께의 연봉을 속이고 월급 전체를 심호께 드린 건 아니었더군요. 조금씩 몰래 모아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없었으면 그때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제게 잘못했다며 남편 좀 어떻게 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내가 그날 소리 지르고 막말해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나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어. 믿었던 장남이 갑자기 돌변하니까. 어머님, 그이가 어머님만 믿고 그동안 평생 월급 맡겼는데 단 한 푼도 안 남았다 하니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하지만 어머님도 어디 다른 곳에 쓴 게 아니라 다 살림하는 데 쓰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 장남한테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이제 자식 낳고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니까. 어머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일 찾아서 하셔야 해요. 지금도 일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세요? 제 말에 시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내가 할 줄 아는 건 살림뿐인데 밖에서 뭔 일을 하겠니? 어머님, 저 믿으세요? 뭐? 안 믿으시더라도 지금부터 저 믿고 저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럼 그이 맘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모는 알겠다고 마지못해 끄덕이셨고 저는 시모와 도련님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시모와 시동생이 해당하는 건 모조리 신청해줬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요리학원을 다니셨고 도련님은 컴퓨터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제가 엄마께 받은 건물 1층에 작은 식당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호구 같다고 가난한 집안에 다 퍼주고 있다고 욕할지 몰라도 제가 월세 조금 적게 받고 돈 욕심 부리지 않으면 모두가 화목해지는 일이었으니까 조금의 희생은 하고 싶었어요. 가족이니까요. 대신 제 건물인 건 남편에게도 말 안 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잘 해내실 줄 알았어요. 고맙다. 네 덕에 내가 사람 구실은 하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자격증은 땄어도 식당에서 일하는 건 좀 무서워. 누구 밑에서 이 나이에 갑자기 일한다는 게 용기가 참 나지 않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랑 갈 곳 있다고 말씀드렸죠? 짜잔! 여기는 뭐 파는 곳이냐? 아직 문 안 연 것 같은데? 어머님이 하시고 싶은 걸로 하세요. 여기 어머님 가게예요. 제가 이 가게 사드릴 수는 없어도 월세로 얻어드릴 수는 있거든요. 좋은 주인 덕분에 보증금 많이 올리고 월세는 10만 원대예요. 어머님 10만 원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죠? 앞으로 여기서 새 출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정말 여기가 내 가게야? 조그맣지만 있을 건 다 있네. 정말 고맙다 새애기야. 복덩이가 우리 집안에 굴러왔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치는 시모를 보고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이 앞으로 용돈은 못 드려요. 그것 대신 제가 어머님 새 출발 도와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앞으로 너네 지원 일절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벌어서 너네 용돈 줘야지.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렇게나마 남편의 월급을 지킨 저는 시동생을 만나 중소기업 면접 보는 걸 도와줬습니다. 역시나 도와주니까 시동생은 금방 나쁘지 않은 곳에 취업 성공하더군요. 대기업만한 회사는 아니니깐요. 시동생은 한 번에 회사에 합격하자 얼떨떨해 하더라고요. 형수님, 저 정말 합격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자격지심 부려서 죄송해요. 형처럼 대기업은 아니지만 형수님 덕분에 저도 앞으로 사람 구실하면서 살겠네요. 감사합니다. 도련님 마음 먹고 하시면 뭐든 잘 해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취업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리 잡으면 그이한테 한번 연락 먼저 해주세요. 그때 그렇게 시댁에서 나오고 혼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도련님 취업한 거 알면 남편도 엄청 기뻐할 거예요. 형수님, 저희 집 은인이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인연 끊는 게 형수님한테는 더 좋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저희 가족 관계 회복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찾아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도련님, 저한테 더 좋은 일은 가족들 다 같이 행복하게, 화목하게 지내는 일이에요. 시동생은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시동생 마음 잡고 일하는 걸 보고 남편은 깜짝 놀라더군요. 자연스럽게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화해에 성공했습니다. 여보, 어쩜 그렇게 예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난 내 신세 한탄만 했지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 그냥 난 내가 돈 벌어다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것만으로 내 역할 다 했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독이었지. 더 빨리 바뀔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든 거야, 모두를. 그런데 당신은 현명하게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내가 평생 당신한테 잘할게. 남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자 저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줄 알았으나 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몸 조심하고 내가 꿈을... 아니다. 그냥 조심해서만 다녀와요. 여보, 나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아. 서방 일 열심히 하고 올게. 도착하면 전화할게. 근데 연락 자주는 못할 거야. 이번에 중요한 미팅 건이라. 알지. 난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전날 안 좋은 꿈을 꿔서 저는 남편에게 말하려다 혹시 미팅에 지장이 있을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몸 조심해서 다녀오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데 남편을 마중하고 저도 출근해서 제 직원들이랑 회의를 바쁘게 할 때였어요. 핸드폰에 남편의 부재중이 여러 번 찍히더라고요. 아직 도착할 시간도 아닐 뿐더러 남편은 제가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지금 전화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예감이 안 좋아 저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곧바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몇 초 정적 뒤에 익숙한 남편의 음성 대신 낯선 음성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이현수 씨 가족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 남편 전화인데 전화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죠? 구급대원입니다. 위치는 강원도 양양이고 차 전복 사고가 났어요. 이현수 씨 휴대폰 비상 연락처로 전화드렸어요. 환자분 지금 출혈도 심하고 도착하면 긴급 수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땡땡 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니까 지금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다급한 목소리의 구급대원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는 보이스피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곧바로 오라는 말에 바로 정신이 들더군요. 주저앉아 슬퍼할 시간도 없었어요. 바들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켜 직원 한 명에게 부탁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택시를 타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거든요. 어떡해. 대표님, 괜찮을 거예요. 진정하세요. 다행히 남편보다 더 일찍 도착해서 저는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곧바로 교통사고 환자라고 시끄럽게 들어오는데 제 남편인 걸 직감했죠. 그런데 남편 옆에 나란히 실려온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보호자님, 이현수 환자 바로 수술 들어갈게요. 저 옆에 여자분은 왜 같이 실려왔나요?
동승자라고 하던데요. 바쁜 간호사에게 더 묻지는 못하고 저는 곧바로 남편의 소지품을 건네받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여러 통 전화가 와 있더군요. 뒤늦게 제가 남편 상사와 통화를 하게 되면서 남편과 같이 실려온 여자가 남편 회사 인턴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분명 이번 출장은 혼자 간다고 말했었지만 일정이 바뀌어서 같이 가게 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시모와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하고 나서야 저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서 수술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혼자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데 통화한 지 얼마 안 된 시모께서 한달음에 응급실에 달려오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지, 아가? 어머님. 내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다행히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한다. 얼마나 다행이니? 너는 괜찮냐? 어머님이 오히려 제 앞에서 무너지실 줄 알았는데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남편은 회복실에서 몇 시간 있다가 일반 병실에 옮겨졌어요. 여보, 괜찮아? 여보. 으이그 이놈아, 네 마누라랑 네 엄마랑 놀라서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다. 다리 골절 수술을 한 남편은 다행히 마취가 풀리니 다리 외에는 전부 괜찮아 보였어요. 세아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 집 장남은 내가 간병할 테니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제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쓴다고 하니 시모께서는 간병인을 자처했어요. 어머님 힘드시니까 제가 간병인 알아볼게요.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있는데 못하러 아깝게 돈을 쓰냐. 현수도 내가 더 편할 거야 아마. 어머님, 감사해요. 아유, 가족끼리 뭘 감사냐. 그럼 저 옆 병실에 잠시 인사하고 올게요. 응? 남편이랑 같이 가다가 사고 난 거니까 따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황이 없어서 못 살펴봤어요. 남편이랑 같이 실려온 인턴 직원이 옆 병실이거든요. 에그머니나, 그럴 필요 없다. 내가 이미 인사 다 했어. 네? 아, 그러셨어요? 그쪽은 팔에 금 간 거 말고는 뭐 크게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니 아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그이 정말 괜찮은 거 맞을까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머리는 안 다쳤다고 하셨었는데 저렇게 말도 없고 내내 눈만 감고 있으니까 저 슬슬 걱정돼요. 괜찮다. 괜한 걱정하지 마. 회복 중이니까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남편이 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안 하는 줄 알았던 저는 뒤늦게 남편의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저를 가족같이 생각해준 도련님 덕분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련님, 갑자기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저 은혜 갚는 거예요. 은혜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형 여자 있어요. 그 같이 사고 났다던 여자 인턴 직원이요. 네? 저는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군요. 그런 제게 도련님은 남편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보험회사에 제출할 영상 보고 있는데 둘이 심상치 않은 사이였어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까 출장은 무슨 강원도 양양에 둘이서 놀러 가다가 사고 난 거예요. 침묵할까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형수님이 우리 형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인데. 저 그런 더러운 꼴은 못 보겠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형수님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도련님이 뭘 죄송해요. 오히려 제가 엄청 감사해요.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아셨군요. 아셨으니까 간병도 어머니께서 하신다고 자처하셨을 거예요. 이제 보니까 앞뒤가 딱딱 맞네요. 도련님,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형수님. 저한테 말씀하셨다는 거 당분간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요. 비밀로 할게요. 형수님이 저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면
형수님한테 은혜는 갚은 거죠? 네,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정신 차리자마자 법정에 설 수 있도록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바람난 거 들통난 것도 모르는 남편은 태어나자 제게 엄청 싸늘하게 굴더군요. 당신은 일이 남편보다 중요하지? 어떻게 나 태어났는데 병원에 안 와? 간병도 모조리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간병비는 챙겨드렸어. 아니 남편 병원살이 하는데 잘 먹는지 잘 회복하는지 어쩜 하나도 신경을 안 써?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현수가 서운할 만했다. 아무리 내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도 재아 너 어쩜 그렇게 무신경하니? 이번에 내가 너 다시 봤다. 내가 하는 일은 적어도 당신처럼 날 배신하지는 않거든. 노력한 만큼 일은 내 가치를 알아줘. 어머님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 무신경하다는 말씀이 나오세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위아래도 없지? 눈치채고 아무런 말 못하는 시모랑 달리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떵떵거리며 큰 소리쳤어요. 그럼 내가 상간녀랑 데이트하다가 사고난 남편까지 간병해야 하니? 여보, 어떻게 알았어 그걸? 제가 참지 못하고 그 찌질한 얼굴에 뺨을 올려붙이자 시모는 세상 무너진 듯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내 장남 얼굴에 감히 무슨 짓이냐? 아, 그 기집애가 꼬신 거야. 난 정말 안 넘어가려고 애를 썼다고. 그렇다고 남편 뺨을 때리냐? 아이, 존심상하게. 누가 내 남편이야? 시모께서는 제가 남편 뺨 때렸다고 곧바로 남편 편을 들었어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어디 귀한 서방 뺨을 그렇게 사정없이 내려치냐? 네가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봐줘라. 네가 안 봐주면 어떻게 되겠니? 네 남편 젊은 그 애기랑 재혼하는 거지 뭐. 어머님,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이세요 지금? 저만 가족처럼 생각했죠? 결국 저는 남이었는데 제가 너무 이 집에 헌신했네요. 그러자 가만 지켜보던 시동생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진짜 그게 뭔 개떡같은 소리야. 형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형 편을 들어? 형, 너 간도 크다. 사고 친 게 차라리 돈 문제면 몰라. 여자 문제? 으이구, 난 인간이라도 됐지. 형은 분리수거도 못해. 자기 복 자기가 발로 찬 거야. 넌 끼어들지 마. 겨우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형이 그렇게 만들어줬냐? 형수님이 다 도와주신 거잖아. 야, 설마 네가 말했냐? 당연하지. 그럼 보고 못 본 척 말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이 자식이 근데. 두 형제가 멱살을 잡고 서로에게 달려들자 시모는 제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왜 너네가 싸우고 난리야? 이렇게 형제가 이간질하니까 세아야, 네 속이 편하니? 독하다 독해. 나 같으면 모르는 척한다. 겨우 이룬 이 가정 어떻게든 지켜도 모자를 망정.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애였니? 어디 어린 시동생 꼬드겨서 이 사단을 만들어? 이 지독한 것. 이 사단을 만든 건 어머님 장남이죠.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저 인간한테 그 상간녀랑 재혼하라 하세요. 새로 들이는 젊은 며느리한테나 바라세요. 전 여기까지니까요. 야, 너 위자료 잘 준비해. 이혼 소송 접수했으니까. 그리고 그 인턴한테도 얌전히 상간녀 소송 기다리라 전해.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내일부터 가게 안 나오셔도 돼요. 뭐? 가게? 네가 뭔데 나오라 말아야 내 가게인데. 아, 제가 그걸 말씀 안 드렸어요? 보증금을 아무리 많이 줬다 해도 월 10만 원 월세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 상인들 월세 10배 넘게 내는데 뭔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셨냐고요. 뭐가 이상해? 너무 좋은 주인분이시다 생각했지 뭐. 제가 그 건물 주인이에요. 엄마한테 결혼 좀 받은 건물이거든요. 이제 거기 새로 새놓을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고요. 뭐? 어머, 그게 네 건물이야? 그런 중요한 말을 왜 이제야 해? 긴 말 필요 없고 변수 너 세아한테 얼른 사과해라.
건물주 며느리랑 대기업 인턴 나부랭이 며느리 중에 당연히 건물주 며느리지.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할 거라고요. 아이고, 나 그 가게 정들어서 못 떠난다. 착한 네가 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주면 안 돼? 내가 또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하겠어. 저한테는 정 같은 건 없으시고 그 건물에는 정이 많이 드셨어요? 어머님,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잘나고 귀한 어머님 장남한테 가게 하나 구해달라고 하세요. 여보, 그러지 마.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일단 우리 둘 집 가서 다시 얘기하자, 응? 내가 이렇게 빌게. 정말 잘못했어. 잠시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버는 돈이 족족 나한테 들어오니까 어떻게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그 애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할 때마다 사주는데 희열감이 느껴졌어. 젊은 여자애랑 데이트다운 데이트하니까 왜 나 젊었을 때는 이런 데이트 못했을까 싶고 너무 설렜어.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 여자애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좋았던 거라고. 남편의 머릿속 사상은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아직 다친 다리가 회복되지 않은 남편은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물까지 쏟아내며 저를 붙잡더군요. 그리고 저를 못 나가게 막는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가족이라고 절감한 월세 한꺼번에 청구해드려요?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날 시동생이 배웅해줬고 그게 시댁에서의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겁도 없이 간이 큰 상간녀는 제 번호를 알아냈더군요. 우리 좀 만나요. 건방지구나. 어딜 오라가라야. 시끄럽고 당장 나 있는 곳으로 오라고. 대학 졸업반인 상간녀는 어린애 떼쓰듯 저를 자기 회사 및 카페로 불렀어요. 제가 그곳에서 만나자 한 게 아니라 상간녀가 꼭 거기서 만나야 한다고 했죠. 간땡이가 큰 건지 눈치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 됐지만 저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 찾아갔어요. 제발 이혼 소송 중인 남편과 마주치길 바랬습니다. 너 무슨 생각으로 날 여기로 부른 거니? 내가 너 하는 꼴이 너무 웃겨서 와봤어. 여기 회사에 날 부른다고? 너 진짜 어리긴 어리구나. 눈이 있음 보라고요. 눈 제대로 달렸으면 현실을 직시하라고요. 나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당신이랑 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잘 봐봐요. 그 사람 옆은 내가 더 잘 어울려요. 어디 상간녀 주제에 말이 많아. 야, 너 인턴이라며. 정직원도 아니면서 무슨 부심이야? 너 니네 부서 사람들은 알아? 너랑 내 남편이랑 바람난 거? 회사에서는 알까? 모르겠지. 알면 네가 계속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가서 고발이라도 할까? 저는 저를 도발하는 상간녀에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있는 남편의 회사 동료들이 들을 수 있게요. 주변에는 익숙한 얼굴에 남편 동료들도 얼핏 보였거든요. 상간녀는 본인이 저를 거기까지 불러놓고 새빨개진 얼굴로 울먹이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앉아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요. 아니, 넌 날 여기까지 불러놓고 이런 상황은 생각도 안 해봤니? 당신 부끄럽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너지. 남의 남편 빼앗고 상간녀 소송 당한 거 부끄럽지도 않아? 소송 취하해달라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개수작이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커피잔을 들어 상간녀 머리로 기울였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좀 말려봐.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몰래 목발 짚으며 빠져나가려는 남편을 기어코 붙잡는 상간녀였죠.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얼굴에는 후회와 창피함, 좌절이 모두 섞여 있었답니다. 상간녀는 관심종자처럼 끝까지 카페에서 어린애처럼 울더군요. 그게 영원히 자기를 따라다닐 흑역사가 될지 몰랐나 봐요. 그 후에 시동생이 말해주기를 전 남편과 상간녀는 회사 내에 불륜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고 합니다.
사내뿐만 아니라 밖으로도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자 풍기문란죄로 전 남편은 인사조치 당하고 연봉이 삭감됐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당연히 인턴에 잘렸다고 하고요. 그런데 웃긴 게 그 난리를 피웠는데도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시댁의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일부러 남편이 보지 않을 때 상간녀한테 돈 빌려달라고 괴롭혔다고 하네요. 본인 말로는 양아치 건달 도련님 컨셉을 했다고 하네요. 시모 또한 엄청나게 하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시동생에게 들은 내용대로 잠깐 들려드리자면, 형수! 네? 돈 좀 있어요? 돈이요? 아이씨, 전에 있던 형수는 돈 잘 벌어서 용돈도 주고 그랬는데 형수는 뭐 줄 거 없어요? 어리기만 했지 뭐 볼 게 어디 있다고. 우리 형 보는 눈도 없지. 어디서 이런 형수를 데리고 왔대? 그렇게 모욕감을 주면 상간녀는 남편에게 쪼르르 일렀다고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남편의 말은, 야, 현명하게 대처 못해? 우리 집사람이었으면 말이야. 뭐? 집사람이 난데 누굴 말하는 거야? 너 말고 새야 말이야. 당신 자꾸 그 여자 얘기를 내 앞에서 왜 아무렇지 않게 내뱉어? 그렇게 상간녀와 전 남편은 싸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시모는 가정을 깨지게 한 상간녀가 너무 괘씸하다며 엄청나게 시집살이 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상간녀와 깨지고 전 남편은 3달도 안 돼서 혼자가 됐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곁에 아무도 없으니 법원에서 절 만나자 제게 아련한 눈빛을 보내며 다시 잘해보자 하더군요. 엄마도 너 보고 싶으시대. 나도 너 보고 싶었고. 헛소리 하지 마. 너 양심이 있냐? 너네 모자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너 얼굴에 침이라도 뱉고 싶은데 참는다. 벌써 속으로는 가래침 수십 번 뱉었어. 뱉고 싶으면 뱉어. 나 그것까지 충분히 감당 가능해. 여보, 난 너 없으면 정말 안 되나 봐. 우리 좋았었잖아, 응? 뭔? 아니 근데 너 왜 아직도 목발을 들고 다니니? 여보. 오열을 하며 전 남편이 털어놓는 진실에 저는 맘 편히 웃지도 못하겠더군요. 전 남편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평생 한쪽 다리 재구실 못한다고 합니다. 천벌받았다 생각했어요. 혹시 자기가 다리를 절어서 외면하냐는 전 남편 말에 다리를 절지 않았어도 너는 내게 평생 아웃이라고 마지막 따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전 시동생에게 듣기로 전 남편은 그나마 있는 재산마저도 제게 위자료로 물어주고 빈털털이래요. 게다가 또 시모의 소나기에 붙잡혔대요. 월급은 예전처럼 전 시모가 관리하고 전 시모는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전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다더라고요. 평생 서로의 지옥에서 영원히 못 빠져나오길 간절히 기도했네요. 다행히 전 시동생은 그 집에서 독립했다고 해요. 알아서 돈 관리하며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녀는 제발 고소 좀 취하해달라고 싹싹 비는데 알바라도 해서 위자료 내라고 했죠. 아님 네 부모님한테 받으러 간다니까 어린 상간녀는 잠수를 타더군요. 그러다 상간녀는 부모한테 고소장을 들켜서 상간녀 엄마가 직접 상간녀 머리채를 제 앞까지 끌고 와서 딸 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며 사죄하셨습니다. 양쪽 위자료 두둑히 받아서 저는 새 출발하려고요. 사실 그 돈 없어도 저는 잘 살겠지만 금융치료라도 받아서 조금은 마음 회복됐습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동생은 인간됐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시모는 여전히 안 바뀌었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말을 너무 온몸으로 겪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긴 제 사연 들어주셔서 오늘은 잠도 푹 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